자, 이번 시간은 국어 시간, 영어 시간, 재미있는 힙합 시간. 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소셜 비즈니스 미디어 나비다 제19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예, GSBM 나비다는 사회적 문제를 하기 위해 당장 액션하는 방송입니다. 첫 번째 코너는 나비 토크. 그래서 차영아 대표님 모시고 인터뷰하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기소개를 하면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가리고래라는 브랜드로 직업 나눔 활동을 하고 있는 대표 김인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제주 강정마을 다들 아실 거예요. 거기서 평화 활동을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이제 걸음마 단계 평화 활동가 신정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그 교육복지 포럼의 청년문과 기획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지금 정확히는 백수고, 이제 지금 앞으로 이제 일을 시작하는, 준비하고 있는 박정익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공회대학교 경영학부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요. 수업 듣다가 알게 돼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제 1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 1부는 나비토크 시간입니다. 저희가 그 사회 공유 가치를 창출하는 비영리 분야나 소셜 비즈니스 분야를 매번 이제 실무자 대표님들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 왔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한국교육복지 포럼 차영란 공동 대표님을 모시고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깔때기 방송이거든요. 네. 자기소개를 아주 시청자들, 애청자들이 머리에 딱 각인될 수 있도록 자랑을 곁들여서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자랑하다가 욕을 많이 먹어서 참 요즘에는 겸손 모드로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또 이런 기회가 오니까 제대로 깔때기를 날려야겠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교육복지포럼의 대표로 있는 차영란입니다. 네. 저 사실 이름보다는 별명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한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벌써 지났네요. 노량진녀로 유명해졌고요. 네. 그로 인해서 이제 저는 교육운동에 사실 첫 데뷔를 했어요. 그 이후에 이제 교육운동과 교육 현장에 일하면서 작년까지는 용산고등학교에 있다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네요. 동덕여자중학교의 사회교사로 제가 발령이 나서 다음 주부터 다시 이제 일을 하게 됐고요. 현장과 이 행정이 잘 같이 겸비하는 그런 교육운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국교육복지포럼이라는 단체 내에서 공동 대표를 맡고 있어요. 사실 저 말고 대표분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청년들의 그 의견들을 조율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면 깔때기가 좀 약한가요? 좀 약한데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네, 중간중간에 껴주셔도 되고요. 이게 다 하셔도 됩니다. 약간 하면 안 돼. 잘한다 해줘야지. 대단하다. 어떻게 했어요? 일단 영상이 안 나오니까 아주 참 이쁘세요. 제가 오늘 또 영상이 있는 줄 알고 사실은 발에 신발에 나비를 달고 왔어요. 잘 봤습니다. 제가 페북을 통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GSBM 나비다라고 해서 이게 그 제목을 보는 순간 내일의 컨셉은 이 나비 신발이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코디를 블랙 플러스 전시는 나중에 공개하겠습니다. 나 질문 하나 해도 돼요? 네, 질문하세요. 그러면 왜 이렇게 날개 달린 옷 좀 입고 오게 됐어요? 그러게요. 그거는 약간 신발을 아직 안 보셨군요. 신발을 이미 나비가 내가 봤을 때 부족하다. 차영란 답답하면은 적어도 날개 달린 옷을 입고 왔어야 된다. 그런가요? 옆에 지금 자꾸 껴드시는 두 분은요 미주통합당 청년 비례대표로 같이 나왔던 분들입니다. 떨거집니다. 저도 떨거지고요. 그럼 언론에 노량진녀로 이렇게 딱 나갔잖아요.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사건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네, 제가 이제 선생님의 꿈을 좀 늦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행정학과에서 사범대 지리교육학과로 편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학교를 다시 들어가게 됐는데 예비교사 시절을 한 3년을 했어요. 2010년 10월 19일 YTN 보도. 1년 동안 공통사회 과목 임용고시를 준비했던 차영란 씨는 지난달 발표된 교과부의 임용 계획을 보고 큰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시험을 불과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임용 계획이 아예 없다는 공고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온 그 공부에 투자한 시간과 노력이 스쳐 지나가면서 정말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그래도 그 억울함과 분통함을 어디에 하소연할 데가 없더라고요. 좌절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던 차 씨는 곧바로 임용고시 학원이 몰려있는 노량진으로 향했습니다. 연초에 미리 임용계획을 발표하는 사전 예고제 도입을 촉구하며
혼자서 서명운동을 벌이고 인터넷에 끊임없이 글을 올리고 학원 강의실에서 연설도 하며 여론을 조성했습니다. 우리 예비교사들을 위해서 스스로가 그 권리를 찾는 운동을 벌였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한 달 넘게 계속된 차 씨의 활동에 네티즌들은 노량진녀라는 별칭을 붙이며 그녀를 지지했고 3,500여 명이 서명운동에 동참했습니다. 저와 같은 희생자들이 정말 전국에 많을 텐데 저라도 이 총대를 매서 이 불합리한 제도는 정말 바꾸고 싶었고요. 노량진녀의 끈질긴 노력은 마침내 정부를 움직였습니다. 데이트 신청이라는 참신한 문구로 교과부 앞에서 장관 면담을 요구하는 시위에 돌입했고 결국 장관으로부터 제도 개선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임용시험에 임박해서 선발 규모를 확정한다는 데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교과부 차원에서도 6개월 전에 사전 예고하는 방안을 시도와 협의를 통해서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보통 학생들이 사범대로 나오고 그 이후에 이제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임용 시험을 그렇죠. 한 적게는 3, 4년 보통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 길게는 뭐 7, 8년 뭐 한 사람도 있고 자기 인생을 모두 다 걸어서 그 시험을 준비를 합니다. 그렇죠. 보통 3년 정도 공부하나요? 네, 이제 3년째면 그렇죠. 아 이제 합격에 그 가까이 왔구나 하면서 이제 열심히 매진하는 단계인데요. 뭐 운 좋은 사람들은 졸업과 동시에 거의 대한민국에서 한 명 정도 나올 정도로 그렇죠. 졸업과 동시에는 그런 케이스인데 제가 3년째 되던 해에 정말 모든 걸 다 끊고 뭐 도서관과 집을 거의 왔다 갔다 하면서 인간관계도 끊었어요. 남자친구도 끊었죠? 네, 모든 걸 괜찮아요, 이 컨셉. 러브스토리가 이따 나올 텐데 사실 끊은 건 아니고 그때 당시 교제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시험 100일 전에 떠나가면서 저에게 큰 아픔을 줬었죠. 그분도 혹시 그러면 이명구 씨? 네, 그분은 이미 됐는데 이미 되신 분? 네, 이미 됐고요. 그래서 제가 3년째 정말 시험 100일 전에 남자친구가 홀연히 떠나간 상태로 정말 독심을 품고 모든 걸 전념하던 때 이제 임용 TO가 나오겠구나 싶었어요. 시험 한 달 전에 항상 공고가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고시생들이 시험 보기 한 달 전까지 막 목매달아서 기다려. 과연 올해는 얼마나 나올까, TO가 나올까. 그래서 나는 이제 그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임용 합격증을 날리겠다. 그래서 이제 큰 꿈을 갖고 임용 TO를 짜잔 봤어요. 근데 전국 0명이 뜬 거예요. 한 명도 안 뽑는다니? 네, 올해는 한 명도 뽑지 않겠다고 공고가 났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또 하는 거예요? 기회가 없어진 그렇죠. 거죠. 이제 저에게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예비교사들이 저 혼자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임용고사, 특히 사회과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저 같은 고통을 겪을 텐데 너무 참 이거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그래서 거의 인생을 걸면서 투자한 그것이 뭔가 허망하게 되었을 때 그 좌절감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늦게 시작한 거고 20대 거의 모든 시간 거의 29대니까요. 20대 이제 마지막 곧 30대에 접어드는데 내 미래는 불투명하고 정말 노력한 결과 10년을 노력한 결과가 한 번에 무너지는 그런 사태가 나타나면서 뭔가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참 저도 되게 많은 눈물도 흘리고 되게 고통스러워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제가 정말 단 한 칸 하숙방에 홀로 지냈었는데 그날따라 정말 한가위 명절까지 끼어가지고 하숙집에 저 혼자 남아 있었어요. 그 큰 하숙집에 모든 그 지방 사는 사람들이 주로 하숙을 하니까 정말 그 비가 너무 많이 오고 그러니까 사람이 급격하게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래서 죽음을 선택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나도 이렇게 하루 이틀 지나다가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겠다고도 생각이 위험한 생각까지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겉보기에는 되게 밝아 보이지만 또 그런 타이밍이 오면은 그 업앤다운이 좀 심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더 그게 심해져가지고 정말 죽겠다. 내일은 해가 뜨면은 밖으로 나가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밖으로 나갈까 하다가 그냥 가지 말고 차라리 노량진을 가자. 왜냐면 노량진이라는 그 장소적 특성이
모든 그 예비교사들이 시험 한 달 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고시생들이. 그래서 시험을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 저처럼 TO가 0명이 나서 짐을 싸고 떠나가려는 친구도 있을 테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저의 마음을 좀 헤아려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그냥 처음에는 제 살고자 진짜 제가 죽음을 선택하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찾고자 사람을 만나려고 시작을 했는데 제가 편지 쓰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저의 그런 심정들을 그냥 구구절절 솔직하게 담아서 그 명함 사이즈 크기로 해서 그냥 지나는 사람들한테 돌리기 시작했어요. 노량진역에서요? 네, 노량진에 일대에서. 그래서 이제 그게 첫 시작이 됐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준비를 해왔어도 이제 그냥 주면 안 받으니까 제가 그 시험 공부할 때는 달달한 게 땡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이쮸 캔디를 붙여가지고 제가 좋아하던 캔디를 붙여가지고 굉장히 좋아요. 사람들이 그냥 캔디보다 그 마이쮸를 먹기 위해서 받으러 오고 저 마이쮸 간접 광고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붙여서 나눠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게 며칠을 하신 거예요? 거의 한 달 동안 거의 이제 했는데 처음에 시작이 좋았던 게 식당을 들어간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제가 송년팔이 소녀도 아니고 그래서 딱 들어가서 첫 번째 그 분에게 던졌을 때 딱 읽어보시더니 어떻게 이렇게 억울한 일이 생길 수가 있냐면서 그러면서 힘내라고 막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분들이 슬슬 다 읽어보시면서 마지막에 제가 식당을 딱 나오는 시즌에는 박수를 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거기 뭐 임용고시생뿐만이 아니라 뭐 경찰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 뭐 소방공무원 여러 뭐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임용고시가 이런 문제가 있는지 몰랐다. 근데 정말로 행정고시나 뭐 사법고시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참 억울하겠다. 왜 한 달 전이냐 공부를.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라도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눈빛을 보니까 이게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한 달 전이 아니라 다른 시험처럼 연초나 아니면 적어도 1년 정도. 6개월 정도 적어도 6개월 정도 전에는 공고가 나면 정말 많은 교사분들이 준비할 때 얼마나 좋을까. 아니 되게 상식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네, 당연히 상식인 것 같죠. 상식인데도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대체? 그래서 저는 그게 놀라웠어요. 이게 상식인데 왜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누구라도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서명 운동을 해야겠다. 이제 바꿔보자. 길거리에 나서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는 개인적인 좌절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사회 운동으로 해서 바꿔보자. 개인의 문제가 사회로 확대되는 시점이었군요. 그래서 이제 제 좌절 속에서 시작됐지만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좌절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승산이 있는 게임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장 빨리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굴까를 생각해 보니까 교과부 장관인 거예요. 교과부 장관이죠. 그래서 가장 파워 있고 교육계에 있어서는 정말로 단시간에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교과부 장관일 것 같아서 파워죠. 알빨이 있어야 되는데 방송으로 나갈 수 있나요? 괜찮아요. 여기 숙취 욕 다 하는 거야. 쌍욕 다 돼요. 그래서 최종 목표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냥 맨몸으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나를 지지해주는 여러 교사들이 많다를 증명하기 위해서 서명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노량진에 이제 오프라인으로 직접 발로 뛰기도 하고 그다음에 온라인 카페를 만들어서 그쪽에서 온라인 서명도 받기도 하고 그래서 두 군데서 그거 혼자 다 하신 거죠? 거의 이제 카페 활동에서 같이 동지를 찾긴 했지만 그래도 오프라인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저 혼자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너무 홍보 수단이 취약한 거예요. 근데 한참 그때 당시에 땡땡녀 시리즈가 한참 유행이고 다 부정적인 걸로만. 부정적인 걸로만 유행이고 뭔가 개념찬 여자가 없는 거예요. 여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 심어주지. 그래서 제가 한참 노량진에서 서명하고 있을 때 압구정 사가녀가 포털에 인기가 된 거예요. 간접 광고 그죠? 그래서 제가 그 서명하러 오신 분들이 막 놀려요. 제가 이제 노량진녀라고 이름을 직접 붙였거든요. 가슴에. 왜냐면 제 활동이 알려지면은 제가 뭐 하는 아이인데 그 노량진녀가 뭐야? 그러면 임용고시를 위해서 이렇게 뛰고 있는 애다. 그러면서 언론에 확대가 언론에 이제 좀 이슈화가 되면서 이게 크게 퍼질 수가 있겠다 싶어서 전략적으로 그걸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노량진녀 이렇게 하면서 지금 사실 노량진녀님 포털 1위는 압구정 사가녀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해요. 제가 그 정도 외모와 몸매를 경비하지 못해가지고 그런가 봐요. 이러면서 요쪽에서 건투 하신다고요?
죄송합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외모와 지성은 아직 겸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그랬어요. 딱 한 달만 기다려 달라고. 제가 포터 1위 꼭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긍정적으로 말해주시는 분들도 참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됐지만, 와서 너가 뭘 알아서 그렇게 하냐, 뭐 법도 모르면서 그게 뭐 정부를 상대로 싸운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그렇게 한심한 소리 하는 사람들 많죠. 네, 대다수가 다 뭐 바위에 계란 치는 일 그만하라. 뭐 괜히 노량진 소란스럽게 하지 말고, 괜히 그러니까 분위기 그렇게 조성하지 말라는 거죠. 뭔가 될 것처럼. 그래서 한 2, 3년 자기 인생을 걸어서 할 거 아니면 그만둬라는 사람도 많았고, 특히나 저희 부모님도 역시 반대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호련단신 진짜 혼자 이제 완전 혼자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가족과는 거의 생이별을 했었어요. 제가 그냥 뭐 한 10장의 편지로 제 소감을, 나는 이런 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 내년이 됐을 때 내가 또 선생님이라는 꿈을 도전할 텐데 또다시 이런 아픔은 겪고 싶지 않다였어요. 네,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무엇보다 한시 빨리 이런 아픔을 내년에는 꼭 고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는 교과부 장관을 만나서 꼭 이걸 이룰 거다. 부모님한테 이렇게 했죠. 그러다가 어떻게 만나셨겠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는 그 임용 시즌이 가까워지면 이제 언론에서 좀 주목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의 활동들을 했던 것을 언론에서 뭐 관심은 갖고 있었지만 이렇게 크게 이슈화가 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시험이 막 앞당겨지고 올 때도 계속 하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교과부 출입 기자분들에게 제가 이메일을 보냈을 때는 제가 그 처음 시작했을 땐 별로 관심들이 없으시더니 제가 이제 활동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노량진여가 조금 이제 뭐 공청회나 이런 데서 발언하는 것들이 동영상에 오르면서 그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져주면서 제 생일이에요. 10월 5일 아직도 기억하는데요. 아빠께서 걱정하시면서 저한테 반지를 선물을 주셨는데 안에다가 행운이라는 글자를 새겨서 반지를 선물을 주셨어요. 근데 그 반지를 딱 차고 첫 생일 그 10월 5일 딱 아침인데 전화가 온 거예요. MBC 누구 기자입니다.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네 이랬더니 자기 임용고시 문제에 관심이 많으신데 혹시 노량진여 분이시냐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맞다고. 그러니까 방송 귀에 걸려들었군요. 네, 취재를 생일날 정말 그 선물처럼 그 연락이 온 거예요. 행운이 가득했네요. 네, 그래서 취재로 와도 되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집으로? 네. 그래서 환영이라고. 그래서 집 방부터 해가지고 제가 요즘에 활동하는 내역까지 다 담아 가셨어요. 근데 이게 방송이 될 때가 됐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데스크 잘렸나? 왜 그러죠? 약간 그런, 저는 그 MBC 그 문제를 사실 그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MBC 왜 약간 정부에 대한 그 비판을 가하는 그런 것들은 잘 안 나가더라고요. MBC라 하지만 마봉춘이라고. 그러네. 마봉춘이다, 마봉춘. 그래서 이제 임용이 만약에 10월 23일이다. 그러면은 그 주에 교과부 앞에 나가서 1인시 퍼포먼스를 하겠다.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기자분들에게 저는 일주일간 10월 18일부터 23일까지 한 5일 동안은 계속해서 하겠다. 그 대신 저는 1인시라는 말을 제가 먼저 써본 적은 없고요. 데이트 신청이나 프로포즈, 뭔가 아름답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싶었어요. 뭔가 과격함이 아니라 정말 간절하게 원하고 그분들에게 청원을 해서 세상을 좀 바꿔나가겠다. 그런 신조가 있었기 때문에 강한 방법을 쓰지 않고 피켓 자체도 색깔을 뭐 검정 바탕에 빨간 글씨 막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핑크색으로 해서 컨셉을 맞추고 달콤하게. 그다음에 장관님께는 러브레터를 써갔어요. 그래서 제 사연부터 해가지고 제가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 그거에 대한 사연, 그다음에 뭐를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해서 마지막에 추신 부분에 바쁘셔서 이 편지를 못 받으시 이주호 장관님께 이 편지를 전해주세요. 출신을 적었는데 그게 정말 거짓말처럼 점심시간 때 손에 손을 타고 들어가서 장관님 손에 들어간 거예요. 대박이다 진짜. 그 러브레터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굉장히 러브레터 받아가세요 이러니까 그 멘트 자체가 감성을 좀 자극해 주잖아요. 다른 사람 러브레터라고 그러면 뭔가 훔쳐보고 싶고 그래서 지나가시는 모든 분들이 거의 대다수는 관심을 갖고 저에게 다가와서 가져가신 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더 효과가 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한 1시간 정도 있었는데 교과부에서 내려왔어요, 사람들이. 네. 이제 그만하시고 안쪽으로 들어가시라고. 아, 그 건물 앞에서 하고 있었다가? 네. 예. 그래서 이제 건물 앞에서 하고 있다가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기다리는 웨이팅 룸이 있더라고요. 네. 거기 있다가 그 과장급 되시는 분하고 막 이야기를 하고 하면서 예. 기다리는데 전화가 한 통화 와요. 그 과장님께. 그 장관님이시래요. 그래서 네. 그 여인을 불러오라고. 여인이라 그래서 니가 네. 아줌마 아줌마 네. 얼굴 이쁘다니까. 지금 이뻐야 돼요. 지금 얼굴 이뻐요. 아 이뻐. 아가씨 네. 여인이네. 네. 요령의 여인. 네. 그 여인을 불러오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장관실까지 올라가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딱 이제 장관실을 만났는데 그 장관님이 정말로 제 편지를, 러브레터 편지를 보신 거예요? 아니요, 손에 들고 나타나셨어요. 네네네. 그래서 형광펜 이렇게 막 그어가지고 아 정말 차 선생님 안 되셨다고 네. 올해는 정말 이렇게 기회가 없어가지고 진정성 있게 보신 거죠? 정말로 진정성 있게 네. 정말 억울하시겠다고. 네. 근데 내년에는 자기가 이 사전 예고제를 적극 검토해서 실행을 하겠다. 예. 이렇게 구두 약속을 하신 거예요. 네네. 그래도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도 말빨이 될 테니까. 네, 그러니까 구두 약속을 저는 받은 상태라서 너무 기뻐가지고 네. 이제 나왔죠. 나왔는데 이제 KBS 막 YTN 막 난리가 난 거죠, 이제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량진년이 이때다. 네,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제 제가 정말 원하던 제가 원했던 계획대로 차근차근 일이 진행되면서 뭔가 이렇게 탁탁 마저 떨어져 그렇죠. 가는 그런 기분이 들면서 구조사관을 끌어내는 네. 거죠. 네. 다행히 이제 그렇게 되면서 다음날 이제 제가 나오자마자 처음으로 한 일이 그동안 부모님하고 연락 단절했었잖아요. 전화를 했어요. 엄마, 저 정말 보고 싶으셨죠? 딸 얼굴 내일 아침 YTN 뉴스에서 보세요. 그랬더니 정말 엄마가 새벽 5시에 일어나셔가지고 그거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KBS, YTN, 그 MBC 다 찍어 갔었는데 YTN이 제일 먼저 하면서 화제 뉴스에 그게 오른 거예요. 네네네. YTN이. 그래서 새 기자님들이 이제 원래 화제 뉴스를 잡으면 성과금이 있대요. 네. 근데 YTN 기자님은 가장 늦게 오셨는데 자기가 그래서 노량진은 저에게 정말 그랬다고. 네, 그분하고 이제 개인적으로도 이제 연락하고 그러면서 이 사건이 저에게는 정말 인생에 있어서는 정말로 전환점이 돼버린 사건이 됐죠. 네. 그러다가 이제 다시 한번 큰 결심하게 되는데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나가시게 됐잖아요. 네. 그 계기는 어떤 계기였나요? 제가 이제 예비교사로 있다가 기간제 교사 기회가 와서 용산고등학교에 있으면서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많이 듣게 됐어요. 교육의 현장. 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그 이상적인 수업의 현장과 너무 다른 거예요. 괴리감이 많죠. 네. 특정 뭐 용산고등학교뿐만이 아니라 용산고등학교는 그나마 좀 양호한 학교였고요. 그다음에 뭐 방송에서 공개된 학교 문제도 있지만 정말 우리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학생이나 잘 못하는 학생이나 어느 누구 하나 행복하지 않는 수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좀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한 가지 예가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뭐 외워 제끼는 거 이런 거. 네, 아니요. 예로 일단 학교 폭력 문제. 아, 폭력.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폭력이 가해자, 그다음에 방관자, 그다음에 당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모두가 다 어느 하나 옛날에는 가해자분들이 좀 약자에 속했지만 요즘에는 가해자가 오히려 강자에 속해버리니까 이거를 학교 현장에서도 손을 쓸 수 없게 되어버렸잖아요. 너무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학교 붕괴로 이어지는 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뭐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 하는데 정말로 요즘에 이제 학생들의 그 가정 교육부터가 제대로 서지 않으니까 이게 학교에 와서도 아이들이 정말 버르장머리가 없는 게 아니라 몰라서 정말 몰라서 못하는 그렇죠. 그들은 싸가지가 있는데 있어요. 정말로 있어요. 왜냐면 꾸지람을 하면 자기가 잘못한지도 알아요. 네, 근데 정말 선생님 저 몰라서 그랬어요. 네, 이런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특히나 지금 수능 제도 아래에서 이렇게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수능에 중시되는 과목 위주로만 학교가 돌아가고 그다음에 애들이 뭐 협력이나 이런 같이 하는 활동 이런 거는 전혀 관심 없어요. 사실 자기 점수 맞아야 되고 심지어는 체육복도 안 빌려주고 왜냐면 자기가 더 올라가야 되니까 굉장히 각박하고 그리고 과연 아이들에게 행복은 뭘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면서 교육운동에 더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사실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을 바꿔보려면 뭐가 필요할까 또 생각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때처럼 한 가지 이슈를 잡은 거죠. 네, 이제는 제가 이제 예비 교사 신분이 아니라 정말 학교 현장의 교사이기 때문에 네. 교육 현장을 바꾸려면 어떻게 할까 또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려면 교과부 장관쯤 돼야 되나?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지금 뭐를 준비해야 될까? 네.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 정치인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던 차에 민주통합당에서 그 절호의 찬스인 것처럼 청년 비례대표 지원 그게 올랐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운동을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을 이제 다른 교육운동을 만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노량진녀님 네. 혹시 소식 아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러면서 뭐 그분 낙파티가 있다. 네 그렇게 알게 되면서 뭐 지원 한번 해보죠. 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교육운동을 저는 뭐 반드시 제가 이번에 돼야겠다 이게 아니라 저로 인해서 교육운동 그 부분을 좀 더 확대화시키고 사회 이슈화시키고 네. 그러고 싶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도전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도전해서 만약에 지금은 안 되셨지만 되셨다면 그와 같은 활동을 계속적으로 하셨겠죠? 네, 됐다면은 지금 뭐 하고 계실까요? 자, 그러면 신정현 선생님 보시기에 당시에 지원자로서 보셨을 텐데 뭐 계속 이게 단계 올라가시고 어떠셨나요? 영란 씨요? 네. 전 솔직히 될 줄 알았어요. 떨어질 거를 전혀 예상 못했고 다 비슷하게 생각했어요. 노량진은 될 거다. 워낙 네임밸류가 그렇죠. 가장 이제 많이 급이 다르다고 얘기했었죠. 근데 제가 봤을 때 본인 능력 부족이에요. 확실히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잘린 겁니다. 그건 확실해요. 그래서 이건 지금은 시기가 아니구나. 영란 씨는 정말 네임밸류만큼 실력을 키우면 대박 날 때가 올 것이다. 난 이렇게 생각을 했고 저는 오히려 떨어진 게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노량진여가 가지고 있는 네임밸류만큼 내공을 쌓아놓으면 분명히 기회가 왔을 때 빵 터트릴 수 있는 기회가 올 거거든요. 너무 빨리 커버리면 이름만 갖고 있고 속은 없어서 어느 순간 풍선 쪼그라들듯이 이렇게 가버릴 수 있다. 방송이 상당히 재밌으시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제가 정말 애정이 있기 때문에 기분 나쁘지 않죠? 네. 사랑합니다. 약간 오늘 빨개졌어요. 사랑해요. 이런 말들을 사실 제가 제 입으로 하기가 참 쑥스럽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꽉 찍어주니까 정말 감사하네요. 왜냐면 저의 동지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사실 많이 했어요. 사실 제가 둘이가 남편인가요? 아니 요즘 많으세요. 우리 또 후보님 따로 한 분도 계시잖아요. 네, 제가 1차 다 무죄로. 양쪽의 신랑을 거느리고 있어요. 요즘 참 행복해요. 자연스럽게 프로포즈 설명해드릴 거 아니야. 네, 그렇죠. 남편만 둘이라. 네, 실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도전을 해서 여지없이 그게 바닥이 드러나더라고요. 어떤 게 부족한 거였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막상 면접관들이 실제 뭐 치수를 물었을 때 수치 이런 것을 정말로 구체적인 데이터 뭐 교육 운동을 하셨으니까 이러시면서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정말 교육 전문가 수준이 아니고 그냥 이제 현장의 목소리 뭐 잠깐 듣고 교육 운동 해봤자 지금 노량진여 한지도 1년 반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관심을 갖고 아래서 깨어난 병아리 단계인데 뭐 제가 이건 뭐 핑계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준비 없이 그냥 뭐 용기로 그냥 도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부족할 수밖에 없었고 제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 보이고 나온 자리였어요. 그렇군요. 네. 저희가 그래서 떨거지대 모였잖아요. 한번 이제 모여갖고 떨거지. 우리 뭐 좀 평가라도 해보자. 그래서 그때 모였는데 당시에 이제 또 획기적인 아이디어였죠. 당시에 이제 다 선거가 끝나고 4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뭐 이제 말이 많았죠. 뭐 들어갈 수 있냐, 뭐 빨리 최고위 대우를 해달라, 막 이러다가 그때 이제 달콤한 이벤트를 기획하게 되죠. 그걸 좀 소개해 주십시오. 제가 참 인생의 모토가 사실 사랑, 행복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태어나서 지금 하고 계신가요? 사랑과 행복을요? 네, 마음속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해, 스스로. 네. 하나 더 추가해야 될 것 같아요. 연애. 자아 사랑에 투철해요. 그거부터 시작이죠, 사실은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마라톤 회의였잖아요. 막 제가 그때 당시 석이라고 있었는데 뭐 끝나지도 않고 막 답답해지고 있어서 진짜 짜증이 나는데 갑자기 옆에서 우리 이런 걸 해봅시다. 그 아이디어를 소개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날이 날인 만큼 저희가 3월 13일이라고 그렇죠. 했잖아요. 근데 3월 14일 다음 날이 화이트데이인 거예요. 발렌타인가요? 화이트데이인가요? 화이트데이. 발레는 2월. 네, 그래서 모든 연인들이 이제 남자분들이 이제 그렇죠. 여인한테 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디서 한번 국회에 뭐 욕만 하지 우리가 그러니까 원래 앞에 있는 리더는 욕을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한테 우리가 언제 달콤한 사탕을 준 적이 있나? 한 번도 없죠. 한 번도 없잖아요. 그래서 역발상으로 더 자랑하는 미운 아이 떡 하나 더 준다. 그래서 이제 뭐
국회 우리가 청년스럽게 정말 화이트데이 이벤트를 맞이해서 우리가 비록 민주통합당에서 떨거지로 남았지만 네. 우리의 청년들의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네. 제안들을 정말 프로포즈잖아요. 네. 프로포즈. 청년의 프로포즈. 프로포즈 하면은 제안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제안으로 시작해서 어떻게 발전하냐에 따라서 세상을 바꿔나가는 그렇죠. 거고. 그래서 그 첫 시작을 저는 그 김광진 대표께서 네. 뽑히셨으니까 네. 첫 발언을 할 때 네. 우리가 떨거지들이지만 거기에 그렇죠. 더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하면서 우리들의 청년들의 그런 제안들, 정책들을 더 이상 소모품이 아니라 쓰레기가 아니라 잘 받아서 이것들을 점점 발전시켜서 나라를 정말 새롭게 변화시키는 계기로 네. 삼았으면 좋겠다. 네네. 해서 이제 청년의 프로포즈 사탕 퍼포먼스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시도하기 전에 너무 허무맹랑한 사실 아이디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하냐 마냐로 사실 난리가 있었죠. 네. 뭐 과격하게 싸워야 된다. 저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최고위 우리 김가철 의원도 사실 되게 볼멘 소리 나왔고 저 양반이 저래서 생각나. 컨셉을 잘 잡으셨던 것 같아요. 김만두 어떻게 괜찮아요. 이 부분만 다 잘라서 뭘 해줄 거야. 그럴 것 같은데. 괜찮아요. 그냥 나올 거예요. 네. 네. 제 아이디어 자체가 그때 시위할 때도 그랬지만 데이트 신청하면 뭐 저주할 사람이 없죠. 네, 아니요. 장관이 만나주나 하면서 저를 되게 네. 막 무시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네. 얘 허무맹랑하다면서. 그렇죠. 그랬는데 뭐 도전하면 뭐 뭔가 바뀔 거 아니에요. 뭔가 뭐 실패든 뭐 성공이든 어떤 결과가 나오겠죠. 어떤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때 당시 4시까지 이제 새벽 4시까지 준비했죠 전날? 아니요. 그때까지도 결정을 못했었어요 사실. 하냐 마냐로. 그래서 이제 정말 할 사람 동지를 네. 찾다 보니까 여기 나와 계신 저의 예비 신랑이죠. 신정현 동지. 예비 신랑 한 명이 아니잖아요. 예비 신랑이 2명이기 네. 때문에 또 정상근 동지 해서 연상연하 한 명씩.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훈남 두 명 양쪽에 하고 네, 우리가 퍼포먼스를 이제 멋지게 해보자. 네. 그래서 이제 국회에 그 의상 컨셉 그대로, 그러니까 밤을 샌 상태로 그렇죠. 간 거예요. 근데 제 신랑 한 명이 저는 이제 여자이기 때문에 노량진녀 때도 사실 방송에 그렇게 아름답게 비춰주지 못한 것 같아서 이번에 또 나오면 좀이라도 또 여자이기 네. 때문에 그런 욕심이 있잖아요. 안 된다. 화장을 고치고 좀 예쁘게 좀 나가면 안 될까 이러면서 집에 다녀올게 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죽어도 안 된대요. 같이 가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국회에 이제 그 상태로 그대로 간 거예요. 밤은. 네, 생 그대로. 복장 그대로. 해서 이제 아침 꼬박 새서 준비를 해서 정말 딱 했는데 이게 기자님들 덜 취재하신 분들도 다 사탕 하나씩 물고 네. 하면서 기사가 많이 나오면서. 그리고 당시에 전 대표, 한 대표께도. 네, 한명숙 대표도 되게 반갑게 받아주시고 저 이거 받았어요 하면서 이렇게 해주시고. 포옹도 하고. 네, 포옹도 하고. 떨거지들이지만 잘 받아주시더라고요. 네. 뭐. 그랬습니다. 근데 그 프로포즈가 알고 보니까 그 전에 조사 때부터 프로포즈가 네, 있었거든요. 프로포즈 뭐 데이트 신청 저는 이제 그런 게 컨셉이었기 때문에 네네. 저는 이게 청년들한테도 이렇게 좀 나아가서 프로포즈라는 형태로 해서 제안을 하면 네네. 좋겠다 싶어서 이런 청년의 프로포즈라는 네이밍을 하게 됐어요. 이런 교육의 현장에서 있으셨고 또 정책 활동도 하시면서 이제 한국교육복지포럼의 공동대표가 되셨잖아요. 네네. 그걸 맡게 되신 계기나 그리고 네. 그 단체를 좀 소개해 주십시오. 하는 일. 네, 저희 이제 한국교육복지포럼은요. 제가 그 현장에 있다 보니까 교육 문제 관심이 많아졌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교육에서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행정을 하시는 분과 교육 현장에서 뛰는 분과 의견이 너무 달라요. 그리고 행정하시는 분은 현장을 너무 모르시기 때문에 일단 정책을 내려요. 그러면 그게 현장과 너무 맞지 않을 때가 많아서 애로사항이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다른 나라 선진국에서 이미 해왔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좋아 이러니까 우리나라 한번 해보자 하고 내리시는데 사실 저희가 따라가지 못하는 면도 있고 우리나라 현실과는 전혀 안 맞는 상황도 있고 그래서 그 교육 현장과 좀 행정 정책을 일관화시킬 수는 없을까 하는 고민에서 이제 교육복지포럼이 그 회원으로 같이 공부를 하게 되면 이분들이 앞으로 뭐 정치 세력화가 되든 높으신 행정가가 되든 그쪽 분야가 나아갔을 때 이런 부분을 좀 연구하고 준비했던 분들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해찬 교과부 장관도 만나고 이조 교과부 장관도 만나면서 했지만 지금까지 최근에 교과부 장관들을 봐도 사실 교육의 교자도 모르신다고. 그래서 뭐 이조 장관도 경제 쪽
관련 네. 그 전공이시고,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로 된 사람이 과연 우리 한 나라의 교육을 책임질 수 있을까? 네.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교육복지 포럼이라는 단체는 각각의 네. 교육 주체가 네. 뭐 여러 가지 교육 주체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학부모가 그렇죠. 될 수도 있고, 학생이 될 수도 있고, 교사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대학생, 뭐 여러 가지 청년분들, 그다음에 교육운동 하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을 한데 좀 같이 함께해서 이거를 하나의 목소리로 낼 수 있는 정치 세력화를 시킬 수는 없을까? 네네. 이런 고민을 하다가 교육복지 포럼이라는 그 한국교육복지 포럼이라는 첫 시작을 그런 생각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군요. 거기서 이제 외치는 것들이 보편적 교육복지 그리고 현재 교육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3가지 큰 카테고리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은 사실 어떤 정책을 하던가 예산 문제예요. 그렇죠. 돈의 문제죠. 네. 아무리 아이디어가 많아도 일단 재정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 정책을 실현해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온 뭐 교육행정 거버넌스를 운영한다던가 지방자치단체는 지금 사실 지방교육이 너무 많이 쇠퇴를 해서 사실 엘리트, 지방에서 좀 엘리트 소리 듣는다 싶으면 다 서울로 와버리고 지방교육이 너무 무너져서 이 양극화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하다가 여기 정책 안으로 넣었었고요. 교육 관련 입법 활동이라는 건 저희가 교육운동을 해보면 사실 정말 좋은 아이디어들은 많아요. 그런데 이게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은 거예요. 정말 세상을 바꾸거나 우리나라를 바꾸기 위해서는 정책이 채택이 되면 되는 거예요. 입법화가 돼야 되는데 이 과정이 되지 않으니까. 그게 로비스트가 없기 때문이 아니고 그것도 한 번도 발의하려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까? 그러면? 교사 쪽에서는. 네, 교사 쪽에서는 왜 그게 힘드냐면요. 교사의 정치 세력화나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제한돼 있고 정치적인 뭔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밥줄을 자르죠, 그러면. 네, 그렇죠. 그런 암암리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교사분들이 수동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체제예요. 그래서 저는 아직 그렇게 여긴 정교사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교육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자유로울 수 있었던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이제 한국교육복지 포럼에서 자료집을 제가 좀 봤었는데요. 6월 한제 때 이제 87년 체제가 새로 왔잖아요. 그것처럼 2013년 체제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 2013년 체제를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이제 교육 분야에 굉장히 관심 있는 분들도 있고 어느 누구 교육 다 교육 문제라 하죠. 그리고 지금 학생 같은 경우 교육 문제죠,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어릴 때부터 지금 성장하기까지 많은 교육을 받으면서 커왔잖아요. 그런데 왜 교육은 바뀌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백년지대기라는 얘기를 있는데 어디서 손댈 줄 모르거든요. 가장 첫 번째 손대야 될 게 뭔가요, 도대체? 그래서 저는 일단은 혁명이에요. 혁명. 네. 어떻게 하면 정말 이게 점진적인 개혁은 더 이상은 답이 안 되고요. 왜냐면 우리가 점진적으로 바꾸자 했지만 결코 우리가 20년 전에 우리 학창 시절이나 지금 제가 현장에 갔을 때나 거의 별다 그렇게 많이 달라진 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점진적인 개혁뿐만이 아니라 뭔가 급진적으로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혁명이다. 교육에 있어서는 혁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저는 정말 각각의 일인이 내가 교과부 장관이다. 내가 대통령이다. 이런 자발적 참여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 동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학습에 있어서도 학생들에게 주입식이 아닌 자기만의 공부법이나 자발적 학습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왜냐면 그런 방법들이 굳히게 되면은 어느 분야를 공부하든 자기만의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교육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도 타인이 뭔가 강요하는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주도야. 그래서 여기도 비영리 단체다. 자기 주도 사회적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교육운동 단체 아무도 안 도와줘요. 한국교육복지포럼도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 단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발적 참여를 중심으로 해서 점점 저변을 확대해 나가면서 이제 동지들을 찾는 거죠. 자기와 함께할 사람들을 찾으면서 2014년 차지에서 저는 가장 주역을 둬야 될 건 무엇보다도 학교 폭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학교 폭력 방지. 빵 셔틀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잠깐 세종시 교육감 선거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학부모님들이나 주민들을 만나면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우리나라 교육 문제 중에서 가장 먼저 해결돼야 될 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설문조사를 했을 때 1위가 학교 폭력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론의 힘도 있겠지만 정말 현장에 있었을 때 학교 폭력이라는
얼마나 무섭겠어요. 학교 현장이 네. 교실에 있는 학교 나가는 것 자체가 아마 무서울 거예요. 2012년 4월 20일 SBS 보도. 정부가 초중고교 학생 559만 명을 상대로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설문 회수율은 25%, 심지어 단 한 명도 응답하지 않은 학교가 143곳이나 됐습니다.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놓고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2달 전 정부가 내놓은 핵심 대책 중 하나가 복수담임제였지만 이 또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혹시 담임선생님 두 분이란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못 들어봤는데 그런 얘기. 담임선생님이 2명이에요? 네. 근데 한 분은 실질적으로 오시지 않는데 복수담임으로 교사 이름만 올려놓은 학교가 상당수라는 지적입니다. 인원이 안 나오니까 부장교사를 거기다 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제 아이들은 담임이 둘이라는 게 전혀 실감이 안 날 거예요. 지난 16일 경북 영주에서 자살한 중학생 이모군도 학교 심리검사에서 자살 고위험군으로 분류됐지만 학교 측의 누구도 자살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학교와 교사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학교폭력 근절 대책은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네, 제가 강릉중학교 다녔는데 걔 좀 키가 또 작잖아요. 그래서 키 큰 애한테 그렇게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저 새끼를 죽이리라 하고 온갖 짓을 다 했다가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였냐면요. 전학을 전 자주 다녔어요. 두 번째로 좀 세 보이는 애를 무조건 때리는 겁니다. 이유를 만들어서. 그러면 저랑 비슷한 이 떨거지들은 한 번도 개기지 않던 걸 깨달았어요. 언제 깨달았냐면 한 많이 맞고 한 6학년 되니까 이게 답이다. 그래서 전학 가자마자 두 번째를 때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보다 키 한 두 척 큰 애를 거의 반 죽도록 때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지하고 다니는데 의자를 찢고 막 저 손 막 부러지고 폭력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로 자기 살려고 평화 자기 살려고 아무도 저한테 뭐라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하고 쉬는 시간에 바로 오기 한 5분 전에 때렸어요. 그래서 다시 쉬는 시간 맞고 제가 안위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새 사죄 드린 건데 쉬는 시간 끝나고 제가 걔 앞에서 운동장에서 무릎 꿇고 맞으면서 빌었습니다. 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사과하네. 사과드립니다. 그 친구 이름도 생각나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대안으로 생각한 점은 그 학교 폭력이라는 문제 자체도 저는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문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해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인사위원회나 뭐 그런 것들이 열렸을 때 보통 뭐 선생님들 입회하에 학부모님들 가해자 그렇죠. 뭐 이렇게 다 해서 하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들을 아예 학교 내에 공론화시켜서 학교 학생들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저 아이에게는 무슨 벌을 하게 하고, 무슨 벌을 주게 하고 자기들만의 룰을 정해서 이거를 해결해 나가는 뭔가 하나로 방법적인 측면에서 그거를 제시를 해야지 위에서 내려오는 가해자들에게 일방적인 처벌 이거는 그냥 단 일회성 그런 뭐 해결책밖에 되지 않는다고 근데 피해자들 용기를 낼까요, 진짜? 공동 대응할 수 있게끔 되나요? 그럼 피해자 문제가 아니라 이제 주변 사람들도 같이 참여하는. 그러니까 제 생각은요. 그런 이제 학교 폭력 문제니까 어쨌든가 뭐 가해자는 피해자가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적인 가정교육이라는 거래요. 왜냐면은 보통적으로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애들이 조사를 받고 하겠지만 분명히 주변에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움직이면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 근데 그 부모님들이 인터뷰를 한 거 보면은 내 새끼는 내 자식은 정말 착한데 분명히 피해자가 잘못을 해서 그랬던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고쳐지지 않는 이상 계속 다스리 된다는 거죠, 제 생각은. 그리고 이제 아이들끼리 해결하는 그런 룰도 중요하긴 한데 그 예전에 그 학교 폭력에 대해서 그 2조 장관 때인가? 아마 그런 거 모아놓은 자리가 있어요. 청문회 같은 식으로. 근데 그게 되게 웃겼던 게 가해자들 앉혀놓고 피해자들 앉혀놓고 같이 그리고 기자들 배석시켜놓고 뭐 하자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다르게 또 생각을 하면은 반대급부로 생각을 하면 그 가해자에 대한 또 마녀 사냥이란 말이죠. 오히려 걔네는 어떤 말도 못하겠는데. 그러니까요. 가해자도 그렇고 피해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른들의 시선에서 그러니까 윽박지르는 뭐 그런 거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제가 생각할 때도 이제 차영란 대표님 말씀하신 거에는 공감을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가정에 대한 인권에 대한 인성
거기에 대한 교육이 근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근데 가정이 지금 깨지고 있는 마당이잖아요. 한부모 가정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 결혼은 이제 우리 윤봉 기자님처럼 결혼 불능 세대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가정교육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학교교육 그대로 떠안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학교에서 뭘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저는 생각했던 게 지금 맞벌이 세대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3살 정도 되면은 다 어린이집이나 근데 이런 데로 이제 보육시설에 맡기는 지금 상황이에요. 우리나라가. 근데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교육이라고 하면 지금 초등학교 그때부터 이제 교육이라 생각을 하지만 저는 그걸 이제 유아원 영유아까지 거기를 포함을 해서 아예 거기에 대한 이제 그 보육 교사들에 대한 그런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이제 페이 문제나 그런 이제 뭐 위치에 대한 포지셔닝에 대한 명예라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거를 지금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보조교사라고 해서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엄청나 바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거를 약간 좀 대우를 더 해주고 그런 상황에서 앞당겨서 하자. 아이들의 그 처음에 그 인성이 생각되는 것부터 키워가는 거죠. 생애 주기에서 가장 앞단계부터 바꿔야 된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지금보다는 나아지지 않을까. 동독 여자 중학교 교사 이제 다음 주부터 가시는데. 네, 이제 용산고등학교에서 그때 현장 어땠나요? 2월까지 했었고 지금 이제 월요일부터 출근이기 때문에 중학교 교육보다는 사실 고등학교 교육은 수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수능 주요 과목만 중요시되는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같이 뭐 사회과 지리다 하면은 수능에 거의 선택 과목으로 되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과목에 당연히 관심을 안 줄 수밖에 없죠. 공통사회신가요, 이제? 아니요, 저는 이제 공통사회 지리 2개를 복수 전공했는데요. 이제 중학교에 가면 이제 공통사회를 가르치게 되는 거고,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지리를 가르치게 되는데요. 뭐 여러 가지 문제보다 수능이라는 제도 아래에서는 우리 그 공교육 시스템이 너무 무기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사의 권위가 뭐 거의 국영수 다른 선생님 위주로만 돌아가고 다른 선생님들은 거의 비주류기 때문에 뭐 학생들과 교류가 당연히 많이 이루어질 수도 없는 체제고 수업에 들어가봤자 아이들이 자기는 선택 안 했으니까 안 들어도 돼요. 그리고 뭐 뒤에서 자도 그 학생들에게 뭐라고 내 수업을 들어라 강요하고 싶지만 다른 과목 수업 때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뭐 고3 같은 경우 특히 내 수업을 강요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학생에게. 근데 어떤 것도 제일 중요한 게 그거 아닙니까? 사회 아니에요? 사회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 6차 교육과정 때는 국영수사관을 메인으로 주요 과목이었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7차 들어서면서 그러니까 이해찬 세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 시대가 좀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좀 혼란의 시대였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수능 체제가 많이 변경이 되면서 국영수 위주로만 돌아가고 나머지는 다 선택 과목이 되면서 많이 이제 교육 현장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집중이 숙제나 이런 문제가 있으면서 그러니까 3년을 배워야 될 과정을 1년에 몰아서 배우는 그런 것이 생겼어요. 집중일수제가. 그렇게 되면서 학점 같은 건가요, 그러면? 네? 그 학점처럼 이렇게 따는 거예요? 학점처럼 뭐 다른 이제 선진국에서 도입된 걸 우리나라에 따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 일선 학교에서 굉장히 외로사항이 많아요. 왜냐면 50페이지씩 공부를 해서 중간고사 받을 걸 뭐 고1이면 그거 국사 같은 경우는 집중일수제를 한다. 그러면은 200페이지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한꺼번에? 네, 한꺼번에.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정말 더 스트레스고 이거를 뭐 단계적으로 배워야 될 과목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과목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집중일수제로 다 때를 배워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했던 행정과 그런 현장과의 괴리감이 너무 커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정말 준비된 자가 리더로 나갔을 때 뭔가 더 안정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문제도 있는데 지금 또 막고 있군요. 뭐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되나? 그러니까 문제가 많아요. 일단은 교육부 장관은 바꿔? 교육부 장관 맨날 그러는데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그 교육부 장관 아까도 말했듯이 교육 관련된 사람이 돼야죠. 그 이제 역관제라고 해갖고 행정학과 뭐 그쪽에 이제 배운 게 있어요. 역관제라고 그게 이제 정부의 정책 같은 거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역관제 이상 필요하긴 해요. 자기 사람을 심어놓는 거니까. 근데 보통 이제 외국 그런 시스템을 보면 최소한 그래도 전문가를 앉혀놓는다고요. 그 분야에 대해서 잘 할 수 있고 그래도 장관의 책임이란 말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질 수 있고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데 아직까지 한국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그거죠.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전문 분야 사람들이 가잖아요. 근데 왜 교육부는
안 그럴까. 그게 참 신기하긴 해요. 네, 너무 그러니까 무책임하게 교육부만 항상, 그러니까 지금 교육부라고 하시는데 이제 교육과학기술부가 돼가지고 교과부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명칭도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작은 정보라고 통합을 하면서 교육부랑 과학기술부랑 이렇게 합치면서 교육과학기술부가 됐는데 참 그 부서 명칭만 봐도 너무 허무맹랑하지 않아요? 교육과 과학기술부를 같이 합쳐가지고 한 부서로 만들었다는 그 교육은 특화된 부분이니까. 저희 되게 그 부분도 공유하는 게 교육과 과학과 기술을 한다는 교육을 통해서 과학과 기술에 뭔가 뭐 연관성을 맞겠다라는 건데 거겠죠? 교육은 기본적으로 과학기술을 위한 게 아니라 인성을 위한 거거든요. 사람을 만들어내는 과정인데 사람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기능인 교육에다가 과학기술이라는 목표를 세워버리는으로써 인성교육은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바로 이 정부의 교육정책의 가장 큰 맹점이 아닌가. 그럼 문화체육관광보다 마찬가지죠. 왜 문과였어요? 근데 뭐 문광부보다 더 심각한 건 저는 교과부라고 생각해요. 교과부가 예, 그러면 대표님이 이제 교육 현장에서 이제 뛰시게 될 텐데요. 뭐 핀란드 교육이다, 스웨덴 교육이다, 막 이제 뭐 과도 경쟁이 아니고 배움과 협력의 원리로 나아간다는 게 이제 자료집에도 나오고 또 그래서 학습자, 그 아이들 중심의 교육이 되려면 어떤 것부터 선생님은 이제 교육 현장 가서 하실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어디서 손을 대실 건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그 용산고등학교에 있을 때도 가장 중요한 게 자기주도 학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자기 혼자 공부하는 법을 정말 몰라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너무 사교육에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냥 먹이를 이렇게 주어줘야지 먹는 거예요. 제가 심지어 어떤 내용을 필기를 하라고 적었을 때 선생님 어느 페이지 어떤 그림 밑에 적어놔요. 이게 고등학교 현장에서 들을 수 있는 질문이라서 저 역시도 사실 너무 그 충격이었거든요. 이거는 사실 유아원 때 뭔가 모를 때 질문할 수 있는 내용인데 아 이게 정말로 내가 체감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이런 거구나 싶어서 정말 자기주도 학습 이 방법을 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항상 자기만의 공부 방법을 적어보라고 시킨다거나 그 다음에 학습에 있어서도 경쟁이 아니라 협동할 수 있게 저는 팀 프로젝트를 주로 많이 시켰었어요. 그래서 자기 잘나 다 한부모나 한두 자녀만 기르기 때문에 요즘은 다 으쌰으쌰요. 오냐오냐 해서 으쌰으쌰도 하죠. 기르기 때문에 참 남과 의사소통하거나 함께하는 그런 문화에 적응하지 못해가지고 같이 팀을 지어줬을 때 굉장히 어색해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뭔가 뭐야 이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한 학급 학생이지만 어울리기 싫어하는 학생들과 그 팀이 됐을 때 굉장히 싫어하면서 저에게 또 조를 바꿔주기를 원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런데 그것도 다 경험이거든요. 우리가 자기 마음 맞는 사람하고만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어떨 때는 적과도 함께 일해서 동지처럼 지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학교 현장에서 배우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정말 안 되겠구나 싶어서 무조건 뭔가를 과제를 제시할 때는 팀 프로젝트를 주었었어요. 그럼 수업 어떻게 학점이 아니죠? 뭐 어떻게 하는 거죠? 어떻게 평가를 하죠? 요즘에는 이제 중간 기말고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30%는 수행평가를 통해서 해요. 근데 이제 저희 때 거의 가라로 했습니다. 수행평가는 가라. 그렇죠. 근데 수행평가는 뭐예요? 수행평가가 이제 여기 좀 나이 든 세대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여기 좀 이제 늙은이들 이제 우리 나이 차이 별로 안 나요. 수행평가를 단어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정말 지필평가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런 경쟁 위주의 문화를 좀 바꿔보겠다고 해서 이제 수행평가가 도입이 됐는데요. 이제 학교 현장에서 수행평가를 도입하다 보니까 정말로 수행으로서 평가를 해야 된다. 이건 정말 취지는 좋아요. 그런 거 경쟁 중심을 어느 정도 와해시킬 수는 있다. 아이들에게 그런 조건을 제시하고 그런데 평가의 방법이 수행평가가 아닌 짝퉁 수행평가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어차피 뭐 단어 메꾸기나 뭐 지필평가 형식으로 해서 매기게 되는 경우도 많고, 정말 수행다운 수행을 하기가 어려운 체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 선생님도 있고, 뭐 약간 짝퉁 수행평가로 하시는 선생님도 있지만, 저는 이제 아직 수행평가 그 취지를 살리고 싶어서. 대표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회 수행평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이제 아이들에게 그때 당시는 개사를 하라고 한번 시키죠. 네, 개사요. 노래를 개사한다? 보통 우리 룩셈부르크 노래 아시죠? 네, 룩셈부르크. 아르헨티나. 룩셈부르크. 아리에
찾아보자 다 같이 불러보자 룩셈부르크. 네, 저는 그것보다 좋은 세계지리 수업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예. 네, 그래서 외울 수 있게. 아니요, 외운다는 게 아니라 네. 지역 그 지리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지역성이거든요. 지역성? 우리 각각 캐릭터가 네. 있잖아요. 개성이 있는데 지리에서 가장 키워드는 그 지역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지역성. 그래서 룩셈부르크, 아르헨티나 뭐 거기 나오는 가사를 보면은 각각의 특성이 나오잖아요. 소개가 가장 많이 나는 뭐 어쩌고. 뭐 인구가 가장 많은 차이나 이러면서 다 나오더라고요. 네네. 근데 저는 그 가사를 딱 들었을 때 이거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이 룩셈부르크 가사를 좀 개사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한국의 지리가 들어가도 되고 자기가 좋아하는 세계 지리가 들어가도 되고 각각 팀별로 이거를 가사를 바꿔서 직접 만들게끔. 네, 직접 동영상으로 촬영도 하고 제작 과정을 촬영도 하고 그다음에 왜냐면 그 수행이라는 게 과정을 평가하는 테스트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평가하다 보면은 그 중간에 이제 열심히 하지 않은 학생도 보게 되고 열심히 한 학생도 보게 되고 제가 어차피 평가를 해야 되니까 객관적인 촉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과정을 보기 위해서 동영상 제출을 하라고 했었고 그다음에 개사한 것을 함께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프린트로 제출을 하고 시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피날레 이제 마지막 장기자랑인 거죠. 보통 이제 고등학교 때는 너무 수업에만 찌들어 있어서 아이들이 스스로 활동하는 수업이 거의 없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제가 원하는 수업을 마음껏 이제 시도는 할 수 있는데 고등학교 때는 그런 기회가 없어서 사실 다른 선생님들한테 제가 욕을 많이 먹었어요. 학교 너무 시끄럽다. 그 기간 기간 중에 굉장히 욕을 많이 먹으면서도 또 한 번 한 거를 뭐 취소할 수 없고 제 성격상 한 번 한 걸 밀고 나가는 성격이기 때문에 욕을 많이 먹으면서도 그거를 추진했었죠. 페이스북 보니까 애들 막 난리가 나던데 사진 찍으려고 같이 그게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이쁘잖아요. 애들도 다 봐요. 우리 중고등학교 생각을 해봐요. 그냥 딱 보면 교선생님들 딱 보면은 딱 이쁜 교선생님 딱 무조건 사진 찍으려고 그러고 악사문하려고 그러고. 이게는 많으셨죠? 네? 일단 제 학교가 남고다 보니까 일단 치마만 두르면 거의 연예인 급이에요? 부럽지 않은 그런 인기를 누릴 수 있는 학교다 보니까 모세의 기적이 되잖아요. 지금 딱 걸어가면 쫙 비켜주고. 제가 한번 축구를 하는데 정말 모세의 기적처럼 길이 열리더라고요. 아이들이 한 명도 저를 수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남자중학교 출신인데요. 진짜 그렇습니다. 남중남고예요, 저는. 그렇죠. 저 남중남고 왔다 지나갔는데 그때 그 당시에는 여자라는 존재가 진짜 변도 안 놓고 진짜 정말 딱 보면은 여자는 차영란 대표님은 실제로 변을 안 놓습니다. 이번에 이슬만 마시고요. 그리고 집은 하늘을 알아요. 정말로 신비롭습니다. 여기 지금 라디오 들으시는 모든 팟캐스트 시청자 여러분은 진짜 보셔야 돼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뻐요, 이뻐. 감사합니다. 그 조만간 사진으로 페이스북에서 알게 되실 거고요. 일화가 있어요. 그래서 남고의 일화가 김태희 뭐 이런 사람들 이야기할 때는 지금 김태희와 동일시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심한데? 그건 아니고. 여기까지 일화 하나 소개해 주시죠. 일화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여자 연예인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태희 이야기를 이제 수업 시간 하는데 우리 김태희 여신분은 그 아까 변이 나와서 변을 안 눈대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물었죠. 그러면 인간인데 그럼 뭐를 눈이? 했더니 왜 이런 얘기하죠? 궁금해요. 저는 창의력을 아이들한테 키워주기 위해서 사실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생뚱맞은 질문을 저한테 사진이나 틀리면 빠질 커플했을까? 그러니까 생뚱맞은 질문을 해도 제가 거의 당황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엽기적인 걸로 반응을 해줘요. 그래서 그럼 뭐를 넣니? 이랬더니 방송용으로 해주세요. 방송. 네, 뭐를 넣니? 그랬더니 핑크색 알을 낳아요. 아니 무슨 사람이 조리도 아니고. 굉장히 깨끗해요. 그래서 이제 지리 같은 경우도 이제 야한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포인트가 등고선을 가르치다 보면은 등고선이 산 모양으로 나오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등고선 이렇게 두 개를 그리다 보면은 아이들의 좀 표정이 이렇게 하면서 제가 또 정점을 찍으면 난리가 나는 거죠. 네. 어서 많이 봤다. 네. 그러면서 한 아이는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들은 상상력이 풍부할 때라 한 아이는 직접적으로 단어를 부라 이러는 거예요. 네.
저를 이제 약간 이제 한번 그 성의로 보이잖아요, 솔직히. 간 보는 식으로 해서 제가 이제 더 강력한 단어를 날려줬어요. 어떤 거요? 이 쭈쭈 가리개 마르니. 그래서 역시 강력해. 네, 그때 이후로 아이들이 이제 게임 셋이 되면서 이제 저의 그 이런 인지도가 그렇죠. 더 강력하다. 네. 사회 과목 선생님이라고. 네. 참 부러운 게 만약에 우리가 가는 고등학교, 중고등학교는 10년 전이잖아요. 한 12년 전. 그때도 쌀때기 맞았어요. 그때쯤이었으면은 일단은 뭐 영란 씨 같은 선생님이었으면 잘 넘어갈 수 있지만 그게 무조건 담임 선생님 귀에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그날 저녁은 종료 시간에 피바람 불죠. 정효서 씨가 좀 여자 선생님 때 많이 맞으셨잖아요. 예. 싸대기에다 구둣발을 찍혔죠. 그 선생님 얘기 좀 해주세요. 여자 선생님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그 예전에 그 출석부 있잖아요. 별로 잘못을 안 했다 생각을 하지만 저는 딱 한마디 했어요. 그냥 뭐요? 그랬어요. 잘못한 게 없으니까 뭐요? 딱 그랬는데 갑자기 나오라 그러더니 그 출석부 있잖아요. 단단한 거 그거를 그냥 평평한 면으로 때리면 상관은 안 하겠는데 그거를 옆으로 때리더라고요. 옆으로 싸대기 때리듯이. 이쁜 분일수록 좀 더 세게 때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줌마는 체벌은 어떻게 하세요? 요즘에 체벌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푸세요? 그래서 복싱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샌드백 치고 있더라고요. 페이스북 보니까. 저희는 이제 다행히 학교 내에 인성 지도부라는 그 부서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암암리에 불려가서 이제 학생부실. 그런 강원대. 학교 어디시라고 그러죠? 근데 참 착한 학교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 팟캐스트 방송을 궁금한 게 생겼어요. 네, 말씀하세요. 학교 그 선생님 때 별명이 뭐였어요? 진짜 항상 다 있잖아. 우리 보면 에이즈. 학점 에이즈 있고 뭐 방송용으로 했어요. 태권브이 있고 태권브이 있고. 인기 많아서 진짜 별명 많으셨겠는데요? 저는 이제 목소리가 이상한 선생님이라서. 목소리가 이상해요? 네. 목소리 괜찮은데? 그러니까 제가 입을 열 때와 입을 닫았을 때 이미지가 참 남학생들에게 정말 충격인가 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이런 이미지로 해서 말을 안 하고 있었을 때 저 선생님에 대한 약간 환상을 있나 봐요. 그쵸. 네. 또 교실 들어가면 선생님이 달라져요. 지금처럼 이렇게 사냥하지 않고 되게 이렇게 권위감 있게 그런 스타일이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 이제 그냥 목표적으로 그냥 있었는데 제가 이제 목소리 성량이 워낙 크다 보니까 사실 마이크를 못 썼었어요. 왜냐면 옆에 그 선생님들이 컴플레인을 걸는 경우도 있어서 그래서 이제 생목으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정말 저 선생님 저러다가 한 5월, 6월쯤 되면은 목이 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내기를 했대요. 근데 제 목소리가 1년 내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운동부 애들은 불만인 거예요. 왜냐면 저 선생님만 들어오면 자기가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시끄러워서? 네. 엄청 크게 얘기하는군요. 그러니까 저는 예의 없는 애들 가장 싫어하고요. 가장 혼을 많이 내요. 일단 이거. 짓궂은 애들. 아니요, 그러니까 예의 없이 구는 거. 제가 정말 그 사람을 그러니까 학생들도 존중하고 존경으로 대하는데 거기에 반했을 때 선생님한테 그렇게 존경심으로 다가오지 않았을 때 예의 없는 학생을 좀 혼을 많이 주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잠을 자는 아이예요. 저는 오히려 떠드는 학생보다 잠자는 아이는 정말 뭐라고 많이 했어요. 오히려 깨워서 밖에 나가. 그래서 밖에 세워놔 놓는다거나 그런 방식을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에게 어떤 학생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선생님, 저렇게 떠드는 아이보다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잠자는 제가 낫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걸릴 게 걸렸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그랬죠. 나는 내가 수업에 들어왔는데 선생님하고 눈 한 번 안 마주치고 정말 그 종 쳤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그 상태로 처음부터 끝까지 있다는 거 나의 인격 모독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떠드는 아이들은 나와 상호 교류를 한다. 잡음을 주면서 나의 신경을 쓰게 하고 나는 이 학생들에게 소통을 한다. 그렇지만 너는 나와 아예 귀를 닫았다. 채널을 닫은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교실에 남아있을 자격이 없다. 나가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서 그리고 워낙 제 성량이 크니까 아이들에게 뭔가 강력한 걸 던져줄 수밖에 없어요. 자지 않게 하려면. 그래서 이제 기후 요소의 3요소 하면 뭐냐? 그랬더니 기온, 강수,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기강바가 유명했어요. 가장 맛있는 아이스크림이라고 해서 내가
예, 우리 제강업계에 계신 분들은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슬라이드를 넘길 때도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빠밤 이거 썼거든요. 빠밤. 네, 빠밤 이거 썼고 몇 가지 이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거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떠난 이 시점에도 용산고등학교에서 그 기강빠 빠밤 이게 아직도 수업 중간중간에 나온다고 아이들이 가끔 저한테 연락을 보내주거든요. 동국여자중학교에서도 빠밤을 기대하셨으면 될 것 같아요. 당연하죠. 일단 근데 중요한 건 별명이 뭐였냐고요? 별명이 그래서 목소리 이상한 선생님이었어요. 그럼 목소리 이상한 선생님이 이렇게 네, 왜냐면 제가 고2만 가르쳤기 때문에 고2 나머지 1학년과 3학년은 제가 미스테리한 거예요. 왜냐면 그래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랬을 때 아니요 이러니까 선생님 목소리가 왜 그래요? 정말 심각하게 약간 트랜스 같아요. 이런 여러분들 식구해가 좀 색깔이 다양하게 있어요. 예, 좋습니다. 저기 궁금한 또 있으시면 바로바로 껴드시고요. 19이니까 19금 방송 해야겠다. 김성 학생. 19금 방송. 하셨던 얘기가 뭐 학교에서 폭력 문제나 자기 주도 학습이나 뭐 학생 어떻게 행복해질까 이런 건데 사실 제가 저 고등학교를 대한학교를 나왔거든요. 대한 교육이랑 너무 비슷한 것 같아서 아까 말씀하셨던 뭐 이렇게 뭐 폭력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회의에서 애들끼리 이렇게 벌칙을 주고 이런 것 같은데 대한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 그런 획일적인 교육 방식을 바꿀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대한학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에 박원순 시장님께서도 추진하고 있는 학교가 혁신학교잖아요. 그래서 이제 혁신학교는 정말로 아까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하듯이 새로운 그 대안체제의 학교를 마련하는 게 혁신학교를 요즘 뜨고 있어요. 2012년 2월 27일 SBS 보도. 새 학기를 앞두고 수도권 혁신학교 주변 아파트에 전세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혁신학교는 공립학교 교육비로 사립학교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자연히 학교 주변 아파트에 전세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는 주로 보니까 뭐 1인당 학급 학생 수를 정말 획기적으로 20명 수준으로 해서 학생과 교사들이 컨택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도 많이 만들고 정말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학교가 거의 대한학교 모델이랑 거의 비슷한데요. 근데 지금 현행 추진되고 있는 대한학교들 보면은 각각의 또 패러다임이 너무 다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뭐 사회에 나갔을 때 어느 정도의 또 그 위신을 얻고 활동하는지 그것도 약간은 모호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가장 제가 그 모토로 삼고 있는 건 사실 행복한 학교를 제가 한번 만드는 거에 관심이 많았어요. 학교라는 체제를 정말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학교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한국교육복지포럼에서 논하고 있는 이런 사항들을 정말로 접목이 되는 학교를 만들면 어떨까 해서 가장 큰 목표는 거기에 두고 제가 이제 이런 활동들을 추진을 하고 있죠. 저희 GSBN 나비다를 듣고 어떤 교사님이 경남 산청학교라고 있었어요. 그 한 반이 14명입니다. 근데 여기는 수업을 어떻게 하냐면요. 자, 이번 주에 뭐 할지 한번 다 전날 일요일날 다 보내요. 딱 보내면 키워드가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희 마이크로 크레딧 기관 왔어요. 근데 14명이 어떤 수준이냐면 법제 관련된 거 다 읽어보고 오고요. 어떤 기관, 미국 사례는 어떻고 유럽 사례는 어떻고 와서 딱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얘는 달라요. 대학생들보다 더 많이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분야는 진짜 자기네들 원하기 때문에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해요. 저는 충격받았어요, 솔직히. 지들이 원하는 걸 시키니까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기성세대 학교들만 보다 보니까 아이들에 대한 퍼포먼스도 기대를 안 했는데 엄청납니다. 그래서 인터뷰도 바로바로 하고 해서 되게 참신했습니다. 대한학교, 경남 산천학교. 김야곱 선생님이었습니다. 저도 하나 지금 어제 이제 좀 우연치 않게 기회가 됐는데 뉴스에서 이제 청소년과 관련된 문제 이슈들, 그러니까 학교와 관련된 문제 이슈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면서 대한학교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냐면 대한학교는 왠지 그 원래 정규 과정에서 좀 적응을 못한 학생들이 가는 곳으로 뉴스에서 그렇게 보여지는 면도 있더라고. 실제 그 교육 원래 그런 건 아니죠. 네, 원래 그런 건 아닌데 이제는 정말로 옛날에는 사실 그런 문제 있는 학생들이 주로 가는 정말
약간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워낙 공교육 체제에 뭐 문제가 많다. 특히나 교사인 분들이 자기 자녀는 공교육을 보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교사분들 많아요. 왜냐면 현장에 자기가 뛰어보면 정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은 다른 학교로 보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뭔가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학교, 정말로. 지금은 공부를 잘하건 공부를 잘 못하건 정말 괴로운 장소가 어떻게 보면 감옥인 거예요. 그렇죠. 학교 자체가.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불행하잖아요. 우리가 교육비에 투자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많은 교육에 투자를 사교육에서도 하고 공교육 쪽에서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도 왜 우리가 이런 불행한 교육을 만들 수밖에 없냐 해서 지금은 자발적으로도 대안학교를 많이 가는 자기가 직접 뭐 공교육 이런 데 안 가고 자기가 다른 학교를 선택하고 싶다 해서 가는 학교도 많고 제가 여기 제주 강정마을에 있으면서 늑봄학교 학생들을 만났어요. 늑봄학교? 네, 늑봄학교 학생들을 거기도 대안학교였는데 제가 거기서 가장 놀란 점은 아이들의 인사성이 너무 밝다는 거예요. 인사성? 네. 제가 현장에 있을 때 아이들이 내가 지나갔을 때 인사하는 확률 100%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 때는 선생님 지나가면 무조건 뭐 그렇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는 게 이게 어느 정도는 그게 학교 문화라고 생각하는데 이 아이들은 내가 뻔히 눈을 보고 가는데도 그냥 쌩까요? 네,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 자식을 그런데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저는 사회성에서 인사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데 정말 기본 유아 단계 아까 말했지만 그 단계에서 갖춰줘야 될 기본 인사 교육이 안 되어 있다는 거 고등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대안학교에서 저는 첫 번째로 초등 단계에서부터 밟아야 될 거는 예의 범죄를 좀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어렸을 때. 네. 아까 말씀 듣고 좀 생각나는 건 정말 대안학교는 우리나라 교육의 대안이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공교육의 대안일 수밖에 없다. 지금 공교육은 선생님이 가장 잘 아시겠지만 우리 끊임없이 경쟁으로만 몰아넣잖아요. 네. 그 줄세우기를 위한 그런 어떤 교육 체제이기 때문에 사진 찍으니까 되게 부담이에요. 이 줄세우기라는 조직, 이 체제 안에서는 아이들이 본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라는 건 첫 번째. 그리고 스스로 원하는 걸 찾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라는 건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너와 내가 함께 있다라는 공동체 의식이 아니라 너와 난 적이라는 이 의식이 너무 강하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교육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국영수과사를 얼마나 잘 효과적으로 알 수 있느냐. 그런데 우리 다 대학 가봤지만 대학 가보면 다 제로 베이스잖아요. 맞죠. 아무리 거기서 뭐 방정식을 몇 차 방정식을 한 번에 풀 수 있어도 아무 소용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얼마나 내가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을 잘 사귀고 선배님들 잘 만나고 또 교수님들과 잘 컨택을 해서 교수님과 잘 소통하는지 이런 능력만 잘 있으면 자기 전공 잘 따라간단 말이에요. 전혀 문제 없죠. 이게 바로 사회성이라고 난 생각. 선생님 아까 차영란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 봤을 때 정말 우리나라 대안교육이 공교육의 대안으로서 가야 된다. 이게 하나의 목표 지향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공교육 따라갈 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하고 제가 잠깐 프랑스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 교육 체계를 잠깐 보러 프랑스랑 독일에 간 적이 있었는데 정말 기가 막힌 게 우리나라는 대안교육이랍시고 만들어 놓은 게 거긴 공교육에 이미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대안교육에서 하는 것 중에 뭐 10몇 명이 한 반에 들어가는 것부터 해서 거기도 모든 수업이 20명이 안 넘습니다. 원탁을 만들어 놓고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여기 되게 신기하네요. 선생님이 원탁 만들어 놔서 가운데서 공부를 시켜요. 그리고 공부의 모든 내용의 80%에서는 아이들이 발언을 합니다. 선생님이 20%밖에 발언을 안 해요. 거기서 내가 충격받은 게 하나였는데 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지만 파리대왕이라는 그 소설 있잖아요. 네네. 이 소설을 오늘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파리대왕을 아이들이 직접 다 공부를 해와요. 지네들이 고른 책이거든. 우리 책 공부하고 싶다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공부를 해와서 잘 읽어갖고 와요. 그럼 지금부터 파리대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럼 아이들끼리 막 얘기를 하는데 완전 얼짱창한 파리대왕을 읽었나 싶을 정도의 어떤 얘기를 딱 하는데 선생님은 거기서 애들이 막 웃고 있는데 웃지 말라고. 얘가 하는 말은 파리대왕에 대해 정말 새로운 시각을 말한 거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또 애들이 거기서 또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걔 말을 가지고 또 만들어내는 거야, 말을. 이런 토론의 과정에서 마지막 딱 5분 남겨놓고 이제 너희들 결과 낼 시간 됐다 말해봐라. 그래서 딱 애들이 한 명씩 결과를 내는데 선생님이 말하고자 하는 그 결과가 그대로 나온 거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처럼 90%가 선생님이 일방적인 교육을 통해 결과를 도출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토론을 거쳐서도 얼마든지 교육의 결과가 도출할 수 있는 되게 능동적이고 재미있게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런 교습 방법도 가르쳐야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교습 방법 이미 대학교 저희 사범대에서는 사실 시범
수업을 해봐라. 그러면 다 저렇게 해요. 그런데 현장에 나오면 그런 다른 사범대에서 교육받은 그런 교육 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현장이 아니라서 제가 지금 이런 교육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너무 행복하지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기간제 교사를 하면서도 제가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이들을 만나는 것은 행복해요. 하지만 제가 원하는 수업, 그런 수업, 이런 살아있는 수업, 아이들이 함께 활동하고 아이들이 뭔가 주도적으로 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고 이걸 할 수 없는 현장이라는 게 정말 공교육은 왜 공교육을 죽었다고 하잖아요. 아이들이 그래요. 선생님 그냥 그 학원가로 빠져서 스님은 뭐 그런 거 잘할 것 같으니까 그냥 학원가나 가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성공해서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네, 애들 입에서 그런 거를 들어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죽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선생님 같은 사람 여러 명이면 바꿀 수 있다. 공교육 현장은 우리가 지금 바꿔나가지 언제 바꿔나가냐.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는 사교육 시장에는 이제 아예 발을 들지 않기로 이제 제 마음으로 이제 결정을 했고, 정말 그 애들에게 꿈을 물었을 때 얼마나 더 비참한지 아세요? 제가 5줄을 적으라고 했어요. A4 용지 원래 한 장을 주려다가 그거 너무 버거운 것 같아서 반장을 줬는데도 꿈을 못 적더라고요. 고2 수업인데.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꿈이라는 게 없는 이 현장이 너무 괴롭구나. 그래서 이제 여기 대표로 계신 분이 있어서 너무 반가운데요. 아이들에게 그 꿈 교육을 시키려면 정말 어린 단계에서부터 그 아이들에게 뭔가 꿈을 실어주고 획일적인 물어보면 1위가 공무원이잖아요. 아이들. 네. 그럼 제 사촌 동생 그래서 싸대기를 때렸어요. 이게 어른들도 뭐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들은 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공무원이 제일 편하고 뭐 철통박통 이런 이야기 듣다 보니까 아이들도 뭐 그게 제일 편한가 보다 하고 이제 뭐 뭔가 동기부여가 없이 자극이 없잖아요. 일단은 아이들에게 뭔가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그런 경험 속에서 자기들이 꿈을 찾게 되는데 일단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없다는 거. 뭔가 자극이 없어요, 애들에게. 그래서 이제 꿈을 쓰라니까 꿈을 못 써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내가 뭘 잘하는지, 그러니까 자신의 강점을 자꾸 부각시킬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워낙 그 경쟁에 눌려 살다 보니까 자기는 항상 무전 거예요. 1등만 항상 칭찬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자기의 장점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선생님의 역할이 뭐겠어요. 그런 것들을 끌어내가지고 자신의 그 아이들이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주는 거. 저는 그 자기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평생 살아간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싶어요. 그 꿈을 찾아서. 그래서 꿈이 동시에 자기 직업이 되면서 그걸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여기 직장 찾아주기를 한다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여기에 제가 그 지금 DB가 없으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리자면 구체적인 수치가 있거든요. 먼저 청소년들, 그러니까 저는 청소년들이 중고등학생으로만 대상인 줄 알았는데 24세까지 그렇죠. 15세인지 그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우선 그 청소년들 대상으로 통계 자료가 있는데 2002년도에 그 진로와 관련된 이슈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6.9%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2008년도에 24.1%로 껑충 뛰어 올랐거든요. 물론 여전히 탑3에 있는 성적이었고요. 근데 여기에서 봐야 될 점은 17.2%나 뛰어 올랐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부모님의 의견을 따른다라는 수치가 한 40%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물론 통계처 자료는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수치를 기반으로 나중에 대학교를 갔을 때, 지금 현재 대학교에서는 막 스펙 쌓기 또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어떻게 보면은 또 그 취업 시장이 약간 대학 시장처럼 또 바뀐 거죠. 학생들이 또 경쟁을 통해서 대학 그 회사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60.7%의 대학생들이, 이거는 이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조사한 자료인데 60.7%의 학생들이 아직 자신의 진로라든지 직업을 정하지 못했다. 그런데 응답한 계층의 취업 준비생 학생들이에요. 뭐 1, 2학년 학생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선은 중고등학교 때부터 좀 약간 자신의 어떤 자신만의 로드맵 그런 거를 좀 짜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 가리고리 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뭐 실제로 공부방 저희 팀원 중에도 이제 공부방에서 이제 봉사활동하는 동생이 있는데 실제 공부방 학생들 성적을 보면은 뭔가 뚜렷한 자신의 비전이라든지 직업을 갖고 있는 학생들 오히려 성적 향상 그 수치가 더 높대요. 즉
뭐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 학생들과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들과의 또 성적 차이도 분명 나오거든요. 이 부분을 좀 더 이제 좀 잘 다듬어서 어필하게 되면은 좀 더 좀 나아지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네, 아까부터 좀 궁금했던 게 있는데요. 네, 저는 정의석입니다. 화성 소재 고생했습니다. 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사회에서 그런 인재상을 원하기 때문에 교육도 그런 일방적인 교육으로 가는 거다. 근데 저는 29대 이제 졸업을 다 했는데 그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부모님들이 그렇게 자꾸, 왜냐면 부모님들은 그 전 교육을 받았던 분들이니까 세상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아 라는 생각이 지배적으로 누르고 있는데 선생님이 바뀌던 아니면 아이들이 뭔가 새로운 걸 배워서 바뀌던 이미 가정에서의 그 환경 압력은 제가 볼 때는 벗어나기 힘들거든요. 네. 진짜 이 어린 친구들이 약간 미치지 않는 이상 어떻게 집을 뛰쳐나가지 않는 이상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차라리 나가라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제가 볼 땐 그거보다는 기성세대들이 기존에 있는 교육관을 먼저 버리는 연습이 돼야 뭘 교육제도를 바뀌든 뭐가 뭐라 해야지 기폭제가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또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의범절을 얘기하고 뭐 이런 그 원래 이제 공교육에서 지향하는 바가 있잖아요. 네. 전 인격적. 네. 전 인격적 로봇. 전 인격적 로봇인데. 아니 왜 지금 공교육을 욕하고 계세요? 공교육을 욕한 게 아니라 좀 그렇게 하는 것 같다. 네. 그럴 수 있다. 네, 그럴 수 있다. 네. 근데 대안학교나 뭐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자 뭐 다른 붐들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네. 실제로는 그게 따라가냐는 거죠. 가정이나 우리 사회적 전반적인 인식이 제가 볼 때는 거기에 한 만약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60km라면 이거 한 20km 더 하고 뭐 이 정도 되게 느린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포럼이나 어떤 다른 바깥에서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안에서 바꿀 방법을 모색하는 게 오히려 이쪽 현장에 있는 분들한테 더 인사이트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아까 혁명 이야기할 때 오셨나요? 안 오셨어요? 네, 아쉬워요. 그래서 제가 교육은 그런 점진적인 게 아니라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는 게 교육이 교육 하나 정말 공교육 이거 하나 바뀐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반을 싸고 있는 우리 가정, 그 다음에 맞벌이 문제, 그러려면 뭐 학교에서 뭔가 애들한테 문제가 생겼을 때 부모가 와야 되잖아요, 학교에. 근데 그럴 수 있는 회사에서 보내주나요? 아이들 문제 있다고? 네.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런 제반상 우리 그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 환경들이 바뀌지 않으면, 혁명이 오지 않으면 그래서 그 혁명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우리 제가 공교육을 해서도 문제인데 교육이 공교육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일단 아이들이 태어난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는 다 평생 교육인 거예요. 그렇죠. 그 제반 사항들을 그 교육이라는 테두리에 작게 볼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함께 아울러져서 변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교육이라는 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되게 와닿았던 게 뭐냐면 밖으로 끌어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교육의 어원을 찾아봤어요. 저희가 한 팟캐스트 4회, 5회 때 페스탈로치를 공부하다가 이제 나온 건데 애주가래더라고요. 그 뜻이 뭐냐면 애는 밖으로 오고 주가래는 끌어내다는 게 교육의 어원이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다 하셔갖고 그 동독 여자중학교를 가시게 되면은 각각의 아이들이 다 다른 걸 갖고 있을 겁니다. 다른 엄청난 무제한적 가능성을 갖고 있는데 그걸 꼭 끌어내 주십사 하는 게 저희 의견뿐만 아니라 그 지금 기다리고 있을 학생들 의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내일 수업 준비 이제 거의 중반부에 달아드는데 저는 항상 제 수업 첫 시간은 똑같았어요. 아이들에게 꿈을 물어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꿈이 저와 커리큘럼을 끝냈을 때 어느 정도 도달을 했는지,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제가 도울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은 진로 상담이나 뭐 다른 거를 통해서라도 그 아이들에게 뭐 질문 사항들을 이런 거를 받아서 그 아이들의 꿈을 향해서 조금이나마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게 저만의 학습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걸 도와주고 싶어요. 사회 과목이시니까 사회를 구성한 다양한 요소일 때 지금 여기만 해도 지금 6명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새로운 교육, 혁명적인 교육을 기대하겠습니다. 좀 약간 사이드 질문인데 그 학교에서 보통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적극적인 이런 선생님분들 있잖아요. 한 분씩. 네, 네. 한 분씩. 네. 저만 거의 없다. 처음이신 것 같은데 그런 선생님들이 있으면 제가 얼핏 이제 부모님이나 이런 데 자주 다녔으니까 얼핏 느껴졌던 게 그런 게 있었어요. 약간의 위화감이 있더라고요. 교사들 사이에? 예. 포인트를 찝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선생님은 우리한테 되게 좋은 사람인데 자기들끼리 안 한다 보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맞아. 왜 그럴까? 우리는 좋은데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좀 그것도 좀 저도 느꼈던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사 문화에 대한 어느 정도 비판이 가해져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 뭐 대외비도 가능하고요. 기본적으로 대외비를 하셨습니다. 일단 모든 조직위에 튀려고 하는 사람은 모난 돌은 정을 맞게 돼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 연설도 있습니다. 네. 계란을 많이 치기다. 여기서 이제 말씀해 주실 때 사실 저는 튀는 교사였어요. 뭐든지 한번 아이들하고 같이 활동하려 하고 뭔가 다른 거 새로운 거를 시도해 보려고 하고 아이들 뭐 골든벨 퀴즈 대회를 뭐 제가 계획해가지고 추진을 해버린다거나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이제 전 과목이 골든벨을 추진하라 이렇게 명이 떨어진 거예요. 위화감만. 그런데 그런 자극이 없다면 선생님들이 과연 자극을 받을까 싶어요. 저는 이제 이게 교육에 첫 발을 디뎠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저에게는 첫 시작에 열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마 모든 선생님들이 사범대를 졸업하고 막 교단에 섰을 그럼요. 때는 네. 다 누구나 다 그런 열정을 가지고 우리 교사님도 대단한 분들이에요. 다. 예. 가지고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체제가 그런 열정을 없애버리니까 그 열정을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네. 그렇게 하려면 교사도 노력을 해야겠지만 그 학생들 그다음에 네. 그 주변에 여러 가지 네. 상황들이 바뀌어줬을 때 그게 네. 가능한 게 아닐까 싶어요. 네. 저희 방송이 좀 특이한 게 이렇게 다짐을 듣잖아요. 네. 나중에 모니터링을 해요. 좋아요. 현장 이렇게 하고 있는지. 좋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동덕여자중학교 한번 오셔서 아이들 예, 그럼요. 예, 좋습니다. 피드백 아이유가 나온 학교라는 거 아시죠? 갑자기 확 들어오네. 중요한 건 동덕여자 중학교잖아요. 네. 옆에 동덕여자 옆에 요거가 있죠. 아니요. 동덕여자는 없어요? 여대는 좀 떨어져 있어요. 그게 아시다. 요것을 좋아하실 줄 알았더니 아니군요. 큰 성인이기 때문에 지켜야 돼요. 네, 이 팟캐스트 듣고 교사로서 또는 학생으로서 아니면 학부모로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한국교육복지포럼에 어떻게 참가하는지. 네, 저희 일단 사무실이 위치가 사당역에 그 지산 빌딩 4층에 자리하고 있어요. 네. 주로 이름이 4인데요. 사당역 4번 출구 4층. 네. 지산 빌딩 4층이에요. 이것도 이게 고정관념을 깨세요. 네, 그다음에 이제 다음 카페가 주소를 알려주세요. 있는데 네. 기획님 주소. 네. 저희 참여위원회 좋죠. 뭔가요? 괜찮아요. 신혼집하면 모를 수도 있는 거야. 상담은 올 수도 있고. 검색을 하면 되죠. 그렇죠. 네, 한국교육복지포럼과 한국교육복지신문이 같이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네이버에서 치시면 네. 주소가 바로 나옵니다. 좋습니다. 네. 그 이제 동덕여자중학교도 가시고 네. 되고 이제 그 친구들은 사실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 친구들이죠, 사실. 그죠? 저희는 이제 늙어가겠고. 함께 살아갈. 예, 함께 살아갈 친구들일 텐데, 그 친구들이 살 사회, 어떤 사회라고 생각하세요? 그 말씀하셨던 보편적 교육복지가 이루어졌고, 그 사회에 대해서 한번 그림을 쫙 그려주세요. 좀 교육자 입장으로서. 뭐 무릎팍인가요? 저는 지금 이 분위기처럼 모든 사람, 제가 키워난 제자들이 이렇게 마음껏 웃을 수 있는 날이 그 미래이길 바래요. 왜냐면 제가 현장에서 만나는 아이들은 뭔가 많이 찌들어 있어요. 학교에서 밝은 모습을 보기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대안학교 나오신 분들, 여기 고등학교 학생들을 많이 만나면서 표정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물론
물론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해서 그러겠지만 너무 아이들이 밝은 거예요. 네, 그 아이들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그 대안학교나 다른 학교를 선택하지 않고 공교육 안에서만 지내는 학생들이 아직은 다수니까 그 아이들도 그 아이들처럼 정말 표정이 밝아졌으면 좋겠고 정말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모두가 1등이 정말 자기 꿈을 찾아서 살아가면 자기가 가장 세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상의 주인공이 내가 될 수 있고 그 꿈이 실현되는 사회가 우리 제자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 사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제 방송을 듣고 이 시대 매달 교육개혁 얘기하시는데 한마디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시죠. 네. 여러분 변화를 원하시면 행동해야 됩니다. 행동을 해서 정책안을 만들어내고 입법안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지금 뭐라도 여러분들이 내가 교과부 장관이다 라는 생각으로 자기 자신부터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예, 저희가 마지막 끝날 때마다 외치는 것이 있는데요. 그 전에 헌법 34조를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모든 국민은 누구나 또는 어디에서나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저도 이제 자료집 보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변화를 우리가 다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 나비다도 지금 당장 뭐라도 해라 이 얘기거든요. 한번 뒷장 한번 넘겨 보실까요? 제가 유누스 박사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또 만나서 6번째 만나서 도대체 최적화된 돈도 벌고 막 사회적 가치도 없고 이게 뭡니까 했더니만 대충 시끄럽고 닥치고 당장 뭐라도 해가지고 do your things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당장 something right now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에 일맥상통해서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거기 선창 하나 해주시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군대야 군대. 획일화된 교육이야. 너무 획일화돼 있어 이게. 네. 나비다는 획일화된 방송인가요? 아직 자연스럽진 않아요. 뭔가 커리큘럼이 있는데요. 네, 커리큘럼이 많아요. 네, 교육 문제 해결하기 위해 지금 당장 뭐라도 해!